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논란에 대응하는 김민석 후보자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수사니 검찰의 조작인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이 결렬과 관련해서도 여야에서는 이제 서로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채택이 결렬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야당의 잘못은 아니죠. 정의 문제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와 현 부인을 신청을 했고 그게 맞불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 김문수 전 후보 등등을 같이 맞불로 해당되지도 않는 분들을 맞불로 놨고요. 그 뒤에 이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양당이 채택한 정인 다 부르자 해도 민주당 응답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처와 현 부인을 빼고 가겠다 해도 그것도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이걸 결렬시켰습니다. 결렬시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2008년도에 2억 5천을 줬던 분,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미국 가 있을 때 매월 450만 원씩 생활비 학비를 보내준 분 등등 해서 최소한 고액으로 후원한 사람이 4사람이 넘습니다. 넘고 2002년도 서울시장 때 SK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2억 원도 사실 SK하고 김민석 후보가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그런 분들만이라도 불러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면 될 텐데 왜 민주당이 막고 나서는지 잘 이해할 수 없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말렸다. 기자회견 할 건 뭐 있습니까? 청문회장이 불러내서 정인 채택하면 되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힘의 논리로 숫자로 민주당이 봉쇄한 거고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청문회를 끌고 가서 숫자로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증인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처를 비롯해서 실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증인을 불러놓고 실제 증인과 후보자를 모욕하고 흠집내기 위한 증인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성 검증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종의 사전 검증처럼 언론과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계속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왔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설명하고 소명하고 또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한 부분, 해명이 안 되거나 명백하게 불법 여부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증인의 신문 또 참고의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분에 대한 증인 신청, 참고인 신청이라면 협의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로지 후보자와 이 증인 자체, 참고인 자체를 불러서 그대로 모욕 주고 마치 불법 자금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분위기만 조성할 목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안 된 거고요. 1차 결렬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조정해보자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수한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야당이 먼저 보인 겁니다. 더 이상 논의 진척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인사청문회법상 5일 전 송달이 기한이 지나버린 거죠. 불가피한 상황은 야당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명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린 글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경조사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금을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더 있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거 지금 재산 신고 안 했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라라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대한 공직을 앞두고 있는 청문회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최소 13억을 썼다고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한 말이 그 사이에 빙부상도 있었고 재원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 해가지고 대충 나온 금액이 한 6억, 6억 통상적으로 안 되겠냐. 그거는 내가 나중에 맞춘 다음에 청문회에서 산출 내역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요. 그걸 청문회까지 긋지 말고요. 이게 지금 뭐 자기가 그 행사를 다 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온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명목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5년 전에 신고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신고 재산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거기서만 7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국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녀 추징금 6억 1천만 원 냈고요. 교회 기부 2억 했고, 뭐 아들 학비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전 부인이 됐다니까 2억 안 따지겠고, 개인 채무도 7년이 넘어서 1억 4천을 또 갚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5, 6억을 뭐 그 행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게 저 재산 공개를 할 때 뭐 1천만 원 이상은 다 적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공직자 조의금이든 윤리법상 축의금이든 예,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어겨서 안 하고 정치자금법 어겨서 안 하고 있다가 대충 맞춰보면 맞는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소명하라는 것이지 물론 공격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그렇다면 왜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가 예. 확정된 사실처럼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쭉 그 재산 관련된 설명 과정을 보십시오. 신고 재산이 2억 원입니다. 정치인 지금 김민석 의원의 연령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가난한 정치인입니다. 그 원인이 됐던 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추징금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10년 동안 납부하지 못함으로 해서 중과세 증여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고 그게 2억 얼마였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2018년에 4인간 채무 1억 4천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재산 신고에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속 추징금을 못 내서 나온 중과산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 없어서 빌렸고 2023년을 변제기로 해서 약정서를 썼습니다. 차용증을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아 나가는 과정을 또 설명합니다. 추징금 이 당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4년 초까지 해서 1억여 원 내를 계속 추징금을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추징금 채무를 완전 변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인간 채무는 먼저 변제하지 못한 겁니다. 국가 채무가 변제 안 되면 계속 중과산 증여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아마 양해를 구하고 4인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을 했겠죠. 이게 설명이 안 됩니까? 예를 이게 다른 어떤 불법적 요인이 개입돼서 부정 축제를 하거나 누구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서 은닉해놓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이만큼밖에 없고 채무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해놨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에서 비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출판 기념회 그리고 집안 경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출판 기념회를 2번 하고 또 가족사가 있어서 결혼 내지 뭐 상이 있을 때 들어오는 통상적인 어떤 또 뭐 김민석 후보자가 유명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서 그 정도 수익이 되겠다는 것은 대부분 납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납득이 되니까 그럼 왜 신고 안 했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겠죠, 그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이 들어왔어도 2022년, 23년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 역시 아마 채무 변제용으로 상당히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들으면 되죠, 인사청문회에서. 근데 이거를 이 상황이 나오면 다시 꼬리를 물어서 이건 왜 해명이 안 되냐. 그 해명을 하면
그건 역시 불법 장치가 아니냐. 그 부분을 해명하면 이제 또 이 들어온 현금을 왜 신고 안 했냐.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직자윤리법이라고 단정을 해놓고 후보 자격 없다. 총리 사퇴하라, 후보자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검증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윤리성, 도덕성 검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받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열흘 넘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2억 재산을 가진 자에게 단지 이게 무슨 재산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부분, 사실상 채무 변제의 시간이었던 시간을 하나하나 다 소명하라고 하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후보자에 대한 뭐 자질 검증, 윤리성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있을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택이 정확하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북관, 안보관이 이제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기 정보위원회 회의가 취소된 것은 모양이 좋지는 않고요. 갑론을박을 벌리더라도 예정된 회의를 해서 그 속에서 논쟁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이종석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연구학자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초기에 선구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고요. 뭐 지금까지도 친북 성향의 자주파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안팎으로 다 인정하는 바고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고 북한에 대한 현물 지원을 주장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국정원장으로서 대북관이나 이 안보관을 보면 조금 부적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종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발언들을 했어요. 뭐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그 뭐 친중이나 친북에 대해서도 이쪽 풀도 먹고 저쪽 풀도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의 살아온 이력이나 성향으로 볼 때는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적임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9일까지니까요. 예. 경과 보고서 그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야 간에 뭐 다시 뭐 논의를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의도적인 발목 잡기죠. 뭐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적격하지 않다고 보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시키거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임명 절차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무총리 이 인사청문회와 연계시켜서 주고받기를 할 카드로 지금 국정원장 인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요. 인수위도 없이 지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각 구성도 아직 뭐 하세월이고 근데 그중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군이 개입한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 관련해서 상당한 지금 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자격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내서 빨리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죠. 그 절차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친북 문제요. 이 남북 관계에서는 대화 국면이 있고 긴장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남북이 대화 협력을 하고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이 정부 관계자들은 진보 보수로 막 나오고 전부 다 친북파입니까? 그 당시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라든가 발언, 입장을 가지고 친북의 이념에 이 딱지를 붙여놓고 자질이 없다. 이 내용적 논리 자체도 성립하기 어려운 거고요. 안에서 분류해 보면 자주파 동맹파라는 이 구분 자체가 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분이죠. 그걸 친북이라는 명하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지금 인사 절차를 막아서 이 정부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인사 청문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는 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이제 추경안을 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빨리 심사를 합시다라고 본회의를 빨리 열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또 주장하는 게 달라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추경이요. 예. 이게 지금 뭐 민생이 워낙 급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공이 금액의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나 서민들 삶이 너무 팍팍하고 경기도 후퇴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지금 13조 8천억의 1차 추경이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 2달 만에 지금 30조 5천억 원을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생의 회복은 20조 2천억 원 수준인데요. 이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생회복 지원금하고 지역화폐, 그다음에 채무탕감, 취약계층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세입경정을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국가 부채가 1,300조를 넘어갑니다. 이게 국가 부채에 대한 채무 비용을 이자 비용만 해도 상당한 액수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등의 압력 등으로 해서 서민 경제가 어떤 부분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금 살포가요. 지속적인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추경 규모를 합리적으로 엄정하게 해서 가야 되고 그 이후에 후속 대책까지 제시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특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표 예산인데 지난 예산에서 1조 원 정도를 민주당이 요구했다가 그때 4천억 원 통과되고 6천억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메꿔서 넣은 모양인데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는 경기 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 기관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편 지원 플러스 선별 지원으로 가는데 선별 지원 항목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재조정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비판에 더해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결이랑 법사위 자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들끼리도 계속해서 좀 첨예하게 좀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내일 또 대통령 오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다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먼저 지금 당장 정치권이 뭘 해야 되느냐 답은 분명한 게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의 심각성은 이 국민의힘도 알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에 30조 추경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대안을 제시해서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이 원구성 재협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정치적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로 민생이 어떻게 되나 아무 상관없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상임위 관련해서 위원장 대화가 아마 내일 대통령 오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G7 이 회의 참석에 대한 어떤 성과 내용 설명을 하고 그 외에는 의제를 제한 없이 모든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추경을 포함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다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 어쨌든 여야 이 대표가 다 있고 대통령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갈 거고 생산적인 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하면 야당의 요구일지라도 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중재할 수도 있고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꽉 막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 대화를 계기로 해서
여야가 진정한 협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나가고 합의를 하는 뭐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추경 또 원구성 내일 뭐 오찬 자리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정리될지 저희도 좀 보겠고요. 각 당 상황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3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메시지를 낸 것이요.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라면서 어떤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앞서서 낸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었죠. 8월 2일로 전당대회 확정된 후에 정청래 전 현 법사위원장이죠.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당원들 사이에서 누가 적격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안에서 문제제기가 있는데 다소 강하게 먼저 나온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에 해놓고 누가 나을지를 갖고 다소 과열되는 분위기가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성공을 만들어야 될 이 지도부 내년 1년의 임기를 갖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서로 상처가 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입장을 먼저 내므로써 사실 전당대회의 어떤 방향 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일 수도 있죠. 아마 당원들 다수는 특정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박찬대 의원의 또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갈등하고 상처 주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 다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에 오히려 부합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려와 함께 당이 하나가 돼서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당연한 그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있는 것인데 어제 마침 또 김문수 전 장관이 전현직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없지만 당권 주자로 이제 불리는 인물들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에 저희는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전대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략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 이후에 직후에 전당대회 일정이 제가 볼 때는 송원석 원내대표 주재의 지도부를 통해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사실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성찰의 시간, 아픈 시간을 가지는 상황이고 각 후보, 각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숙 모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근신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지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소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요 자숙 모드가 아마 전당대회 일정이 가시화되면요. 결정되면 민주당은 8월 2일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8월 내에 가시화되면 아마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각 후보를 불러낼 것 같은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표박 민심을 확인한 후보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거다. 그분들의 팬덤 정도 있을 수 있고 지지층이 강화돼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이분들이 지지자들이 불러내면 안 나올 수 없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다시 리턴 매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